여러분의 상식이 쑥쑥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알고 나면 사사건건 유리해지는 법률 상식. 전선래의 사사건건.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선일 변호사입니다. 네, 한 달이 훅 지났어요. 맞아. 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만나는데 진짜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요, 이 방송 마이크 올리기 전에 서로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네. 많으니까 진짜 항상 재미난 이슈인데 맞아. 특히 또 오늘따라 이슈가 또 더 그래서 재미났습니다. 마이크가 올라가기 1초 전까지 저희가 수다를 떨었습니다. 오늘 저희 어떤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두 가지 주제인데요. 최근에 이슈된 모 사건이 있었듯이 직장 내 갑질 사건, 그리고 또 최태영 노소영의 이혼 사건 두 가지에 예.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무슨 직장 내 갑질 사건이라고 해서 이게 뭐 중소기업만의 문제는 아니고 뭐 대기업 뭐 다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겠지만 조금 다른 게 하여간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예방 교육도 워낙 많이 실시하고 그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예. 중소기업보다는 조금 문제가 적다라고 볼 수가 네네.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게 중소기업 내 이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피부에 닿게 진행하는 사건도 늘어났고 예. 또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신고가 2020년에는 5,823건이었는데 작년에는 1만 28건까지 약 몇 배나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숫자가 늘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해. 이게 실제로 사건이 많아진 건지 아니면 그동안 말을 못했다가 나도 이제 할 수 있어 용기 내서 말하는 건지 좀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또 애매한 경우에는 폭행이나 직접적으로 이제 신체적 연관되는 게 아니면 갑질이다라는 게 좀 얘기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맞아요. 아무래도 그 부분이 이제 법제화되면서 직장 내 예. 괴롭힘이라는 유형으로 해서 딱 박아놨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하다가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도 다 갑질의 개념 안에 어떻게 보면 포섭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이전에는 참았던 부분, 그냥 넘어갔던 부분을 예. 지금은 이제 이슈화하고 내가 이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네.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우리 사회 초년생 때만 해도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이런 얘기도 없었잖아요. 그치 그냥 상사가 뭐라 그러면 꼭 참아야지 뭐. 사실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예. 저도 2005년부터 이제 예. 일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긴 했지만 방금 우리 전선의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그러면? 예, 이게 따로 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근로기준법의 하나의 규정으로 이제 신설이 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이슈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의 제76조의 2의 조항이 생겨났는데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고요. 이 행위가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방금 변호사님이 사용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근데 요거 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근로자와 반대되는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 고용주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폭넓은 개념인데요. 사업주 그리고 사업 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유형을 하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진짜 개인 사업주가 될 수도 있고 네. 법인이나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나 공장장 그리고 지점장 등 조직에서 근로자에 관해서 사용자를 대신해서 지위나 명령권을 갖는 사람을 예. 전부 사용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뭐랄까 예를 들어서 피해자의 직속 상관 예. 도 포함이 되네요, 당연히. 직속 상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용자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직속 상관들 중에서도 이제 인사 관리를 하시는 분들을 예. 이제 사용자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요거를 조금 우리가 예시로, 왜냐하면 그게 좀 모호하거든요. 예. 좀 들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그 고용노동부에서 예시로 유형을 좀 만들어서 배포를 많이 했는데 거기는 예시를 좀 사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폭행이나 협박을 한다거나 다른 분들이 있는 그런 공개된 장소에서 폭언이나 욕설을 한다거나 개인적인 그런 용무를 지시하거나 집단 따돌림 그리고 업무에서 의도적으로 무시나 배제하는 경우 그리고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해서 지시하는 것 네. 과도한 업무 부여
또 원활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또 웬만한 경우가 너무 많이 포섭되는 게 아니냐라고 맞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세 가지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어. 이런 행위 등이 직장 내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을 해서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업무의 적정한 범위 내면은 업무의 지시인데 그 범위를 넘어선 경우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피해자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세 가지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예. 아니 그 폭언 욕설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욕은 안 하고 입 모양으로 막 이렇게 욕같이 한다. 이건 뭐예요? 그것도 이제 반복된다면 한 번으로는 좀 어렵겠지만 반복된다면 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문제는 그걸 이제 증빙하는 경우겠죠. 그러니까. 폭언을 한다면 저희가 오. 녹음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찍을 수도 모양을 없고. 예, 예. 녹음을 할 수 없으니까 아. 뭐 증인 등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반복되는 부분을 예, 좀 예. 같이 목격을 했다든가 아. 이런 네, 네. 증빙에 있어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아유, 저는 예전에 저 전 직장에서 욕쟁이라는 별명의 사람이 이게 하도 욕을 많이 하고 다니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부터는 방법을 바꿔가지고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막 저희들한테 막 이러더라고. 어떻게 네. 대처하셨어요? 참았죠. 예. 참았지 뭐 네. 진짜. 네. 아니 근데 이게 아까 증거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직장 동료가 증인을 서주는 것도 증거 채택이 돼요? 예, 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아무래도 같은 직장에 그분이 또 계속 근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 사실상은 이런 절차에서 이제 못 꼈잖아. 이제 진술해주는 그렇죠. 분이 보호가 된다고는 하지만 진술해주는 분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예. 네. 가장 많은 증거는 결국에는 녹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법적 조치 좀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예, 이런 일이 이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을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 근로기준법에는 이러한 이제 일이 발생했을 때의 조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촘촘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용자가 이러한 발생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이런 이제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장 떨어뜨려 놔야 되니까 그 피해자가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근무 장소를 변경해 주거나 또는 당분간 유급 휴가를 줄 수 있게 돼 있고요. 예. 조사 결과 이런 일이 있었던 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서 근무 장소의 변경 그리고 배치를 전환한다든가 유급 휴가를 준다든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반면에 행위자에 대해서도 징계 그리고 근무 장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과정을 조사한 사람 역시도 이런 절차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이 금지가 돼 있습니다. 네. 네. 예.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폭언이라는 게 사실 좀 주관적이에요. 이번에 그 강영욱 그 사건에서도 네. 사실은 뭐 당한 사람들은 폭언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이제 해명하는 영상에서는 예. 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들인데 구체적으로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해요? 피해자 결국에- 입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피해자 입장이 중요한데 이제 물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아까 저희 요건들 중에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지만 그래도 그 구체적인 표현들이 좀 중요한데요. 예. 예. 결국에는 그 구체적인 표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에 필요한 정당한 지시 내에 있었는데 좀 세게 발언을 한 것이냐 아니면 업무의 적정성을 벗어난 인격 모독의 포인트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사건에서 직원들이 진술한 거는 숨도 쉬지 말아라. 네가 숨 쉬는 게 아깝다. 벌레보다 못하다. 그냥 기어나가라. 그냥 죽어라. 이런 이야기를 매일 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고 또 사용자 측에서는 조심해라 라는 업무 지시였다고 굉장히 상반된 주장이 있는데 네. 물론 뭐 법정 다툼까지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서 예, 조금 더 예.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네. 정말 그런 표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정도 수위는 누가 보더라도 폭언에 해당하는 수위이고 네. 반대로 이제 조심해라라는 표현이 이제 그런 취지였다라고 하면 그 정도 표현으로는 예, 네. 폭언이라고 볼 수가 네. 없을 네, 네. 수 있습니다. 네. 예. 혹시나 추후에 문제가 될까봐 이 중에 일부 발언은 강영욱 씨는 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네, 이거 맞습니다. 네, 예, 일단-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예, 예. 예, 예. 일단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양측에 얘기하는
얘기하는 내용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럼 이럴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법원에 오는 사건들도 실제 그 양측의 얘기가 너무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지금 얘기한 상황에 대해서 녹음이 뭐 일부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객관적인 상황이죠. 그러면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없다라고 하게 된다면 제3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요할 수 있고요. 이마저도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입증하는 게 좀 애매할 수 있는데 당시에 내가 이런 발언을 들었고 내 뭐 가까운 지인들에게 나 이런 일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것을 지금이 아니고 당시에 호소했던 메시지가 있으면 그것도 또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진술이 있다면 고통받은 부분에 대해서 정신과 상담 기록 같은 부분도 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당시에 힘들었다라는 거를 뭐 주변 지인한테 얘기했던 문자 이런 것도 증거로 채택이 돼요? 예, 증거로 채택이 됐는데 거기에 더 좋은 거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진술이 있으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요번에 사실 또 한 가지 쟁점됐던 게 이제 CCTV 감시 의혹입니다. 네. 사업장에 CCTV 설치가 당연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어떤 게 문제였던 거예요? 예, 저도 이번에 이제 보면서 좀 자세히 찾아봤는데 사실 네. 저희 사업장에도 CCTV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고객들이 드나드는 부분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CCTV가 있는데 그쵸. CCTV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알고 구성원들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따라 적법할 수도 있고 위법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뭐 기사상으로 따지면 그 CCTV가 그 노동자들의 PC를 다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확실히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PC를 보통은 이제 CCTV가 다른 사업장들에서는 외부 고객이 드나드는 입구에 안전이나 보안상의 문제로 많이 설치가 되는데요. 네. 그거와 다르게 업무 공간 내에서도 특히 PC에 만약에 화면을 가리고 있었다면은 그거는 조금 이제 그런 PC에 대한 감시, 내부적인 감시 목적이었다. 이런 주장이 충분히 제기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럼 저희 노동자가 예를 들어서 여기 CCTV 좀 치워주세요 하면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도 불구하고 둘 수 있는 경우는 안전 보안상의 문제가 있고 애초에 설치했을 때 동의를 한 경우면은 정당하지만 뭐 동의 절차가 없었고 치워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치워주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그럼 없는 곳에 만약에 새로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 구성원들 동의를 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다수결로 하나요? 그러게 만장일치야 다수결이야. 원칙적으로 보면은 이 개인정보 그러니까 개인 정보의 주체가 구성원들 개인이기 때문에 전체 다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요. 일단 원칙은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직원 감시용이었다. 뭐 안전상 필요 있다. 뭐가 맞는 겁니까? 예, 구체적인 그 아까 말씀드린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시설 안전이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CCTV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이걸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구성원들의 동의였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설치 과정이 안전의 문제이고 구성원들이 알고 있어 동의를 했다면 문제가 없고 그렇지만 사무실 내부에 구성원 동의 없이 몰래 이를 설치했다면 법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CCTV와 함께 이제 또 문제가 됐던 게 사내 메신저 감시 의혹. 일부는 어쨌든 그쪽에서도 인정은 했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내 메신저도 조금 메신저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카톡 같은 그런 개인 메신저냐 아니면은 사내 특수한 메신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개인용은 열람하는 것이 엄격히 안 되고 사내 메신저는 그 시스템 도입 주체가 회사이고 목적도 또 업무와 관련된 의사소통의 편의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관리 권한이 회사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 사내 메신저면 무조건 다 열어봐도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필요 최소한도의 그런 관리의 목적에서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처음에 이제 이 사내 메신저를 설치했을 때 개별적으로 이제
정보에 대한 그런 동의서를 보통은 받아두게 되는데요. 네. 그런 동의를 받아둔 경우라면은 관리의 권한 내에서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을 때는 일부는 열어보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 그거 요식행위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사내 메신저에서 개인적인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근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직원들이 그 강영욱 씨 그쵸. 부부를 욕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내 예, 메신저로. 맞습니다. 강심장이세요,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그러게요. 어. 예. 그거는 뭐 예.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예. 어쨌든 개인 얘기는 개인 문자나 그 깨톡으로 그러게요. 하시면 예. 좀 더 굳이, 낫지 않을까. 사내 메신저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일단 그러면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 세변위에서도 전해드렸던 최태원 노소영의 이혼 판결 항소심 결과.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났어요. 간단하게 네.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예, 이번에 그 항소심 결과, 2심 결과가 있었는데요. 서울고법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그리고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예. 판결을 했습니다. 아니 세기의 이혼이라고 할 만큼 이 위자료 액수가 정말 크잖아요. 예. 근데 1심과 2심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 1심에서는 애초에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그리고 재산분할 665억 원을 지급을 하라고 판결을 했었는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그 결과가 굉장히 차이가 커서 더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좀 여쭤볼게요. 일단 두 가지 취지가 다른데요. 하나는 위자료, 하나는 재산분할인데 위자료가 어떤 부분이냐면 이 혼인이 파탄된 데 대해서 유책 배우자가 그런 다른 상대방 배우자에게 물어주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이거든요. 네네. 이 취지에서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한 워딩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최 회장은 노 관장과 혼인 관계의 지속이 어렵다는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고 그리고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모 재단을 상간녀와 설립하는 등 공개적으로 마치 그런 이제 제3자가 배우자와 유사한 것처럼 태도를 보였다며 장기간 부정행위를 하고 공식화하는 등 헌법상 혼인 제도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그리고 최소한 최 회장은 10수년 동안 노 관장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고의적인 유책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전보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고 네. 1심 이후 그 현금생활비 지원도 중단해서 부양 의무를 져버렸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높게 판단을 해서 위자료 20억 원이라는 금액을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금액적인 차이가 컸는데요. 네. 그 재산 분할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형성해온 재산을 대상을 어디까지 보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도 있고 그 부분을 결국 대상이 확정되고 나면 부부의 양쪽에 몇 대 몇 의 기여도로 어떻게 인정이 되고 또 어떻게 분할해야 될지의 문제가 있는데 네. 그 액수 차이가 가장 큰 원인이 SK 주식에 대한 부분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 1심에서는 SK 주식에 대해서 증여상속으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재산 분할을 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특유재산이라는 좀 용어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증식한 재산이 아니고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의 그런 부모로부터 증여나 상속된 재산을 가리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유지나 증식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에만 이제 분할을 하는데 네. 어쨌든 항소재판부에서는 다들 이제 국민 정서상 알고 계신 부분과 같이 SK가 그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았고 통신 사업의 진출에 크게 성공한 것이 그런 SK 성장의 밑바탕이 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극히 모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태평양을 인수할 때 그 노 전 대통령의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돈관계를 보호막 방패막으로 인식해 모험적인 경영을 감행했고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보면 SK 성장에 노 관장 측의 기여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봐서 결국에는 이 주식까지 액수에 포함이 되면서 액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게 됐습니다. 네.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재판의 그 국민 정서가 참 중요하긴 합니다. 예?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국민 정서와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형사 사건도 그렇고 가전 사건도 여론과는 좀 거리를 둬야 되죠. 예, 무관해야 되고 독립적이어야 되는 게 사법부의 판단인데 네. 이게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 부분을 이제 판사님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 예. 근데 이렇게 1심하고 차이가 난 거
이거를 잘 알기 위해서는 소송 경과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예, 아까 그 경과 부분에서도 좀 나왔지만 이제 두 분의 이제 혼인은 1988년도에 있었는데요. 2017년 7월에 법원에 최 회장 측에서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 조정이라는 절차는 이제 뭐 어떤 유책이나 이런 걸 좀 떠나서 예, 우리 예. 관계가 사실상 파탄됐으니까 좀 원만하게 매듭을 지어보자라는 절차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예.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라는 절차가 아무래도 쌍방의 이제 동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네. 한쪽이 싫다라고 하면 끝까지 강권할 수는 없는 절차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최 회장 측에서 2018년 2월에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노 관장 측에서도 19년 12월에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 그리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현물 50%인 절반을 분할 청구를 했었는데 1심에서는 가사노동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만을 이유로 사업용 재산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 그런 폐단이 많이 있다고 봤습니다. 예. 경영자 내지 소유자와 별개인 인격체로 독립해 존재하는 회사의 존립과 운영이 부부 사이의 내밀하고 사적인 분쟁에 좌우되게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주식 자체를 재산 분할 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했었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항소심 판결이 나온 건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좀 너무 사실 이 부분이 법적 쟁점이 좀 있는 부분이어서 예. 바로 최 회장 측에서는 안 그래도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상고심 결과를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네. 예. 여기 이렇게 뭐 한국에서 이런 미국식 통쾌한 판결을 본 건 처음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원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진짜 뭔가 좀 와 이런 느낌은 사실 좀 들어요. 이게 여론의 파장도 정말 클 것 같긴 합니다. 예,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도 아유. 이렇게 쭉 보니까 맘카페에서 아주 난리가 나는 핫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은 법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한국 법원에서 그동안 이혼 위자료가 왜 이렇게 적냐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실질적 내용을 많이 감안해서 위자료 액수를 대폭적으로 반영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속 시원하다 이런 이제 반응이 많이 있었고 네. 그리고 회사 그 주식 역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됐다라는 그런 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면으로는 좀 사회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재판부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넘어갔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인정한 부분과 관련해서 또 다른 사회적인 논란을 지금 자아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 국민들이 느낄 때 이렇게 좀 굉장히 언론에서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받는 사건도 1심과 2심의 결과가 너무 다르다. 네. 그래서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런 측면도 한편으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도 있지만 보는 그런 어떻게 될까라는 조금 네. 기대가 좀 있긴 합니다. 오늘도 사사건건 전순의 변호사와 함께해서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